자, 공지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95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요 강의 복습으로 들으셔도 좋아요. 그때 선생님 유튜브에 요거 강의 전체적으로 복습 들으실 거면 선생님한테 오셔서 요거 교재 새 거 하나 달라 그러셔도 돼. 뭐 제본 떠서 이렇게 만든 교재는 다 떨어졌는데 학원에서 프린트해서 제본 떠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유튜브 강의 복습용으로 들으실 때는 그 선생님이 강의에다 전부 다 괄호 1, 괄호 2, 괄호 3 다 붙여놨어. 그 순서대로 들으시면 돼요. 자, 7강을 보시면 이제 뭐 사건과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사건과 갈등은 그냥 읽으면서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타이틀과는 좀 상관없이 다른 걸 하나 적을 겁니다. 고전 소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전 소설의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야. 다시 말하면은 수능에 또는 여러분들께서 수능을 위한 뭐 연계교재 또는 뭐 기출 등등등의 고전 소설을 읽으실 때 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7가지의 내용 구조 안에서 수능이 출제가 될 거야.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러할 거야. 자, 수능에 첫 번째 뭐가 나올 거냐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부터 오늘이 1월 1일, 올해부터는 이제 2023년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는 2023년 11월 수능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 영웅 군담 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나 적중률 좋아. 진짜라니까? 태연아 좋지? 진짜라니까. 이게 안 믿네? 올해 수능에 선생님이 작년도 강의를 할 때 올해 수능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작품이 최척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거 수능 공부하면서 이 작품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올해 이제 수능에 나왔어. 근데 이 작품이 영웅 군담 소설에 속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영웅 군담 소설의 어떤 스타일에서 상당히 벗어난 소설이야.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정법에 정형화된 영웅 군담 소설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직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6월달 지나서 7월달쯤 되면은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에 나올 법한 작품의 예측은 정확하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냐면은 9월쯤에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6모, 9모 다 끝나고 일반 사설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들 다 제외하고 교육청에 사용된 작품들 다 제외하고, 정말 구하기 어려운 정보지만 수능 출제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가까지도 알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올해는 요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때쯤 결정이 돼.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좀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야.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소설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똑같겠죠? 영웅 군담 소설이 나왔다면 하늘아, 군담 소설이 뭐야? 졸지 마! 군담 소설이 뭐야? 현우야, 군담 소설이 뭐야? 군인, 전쟁 소설입니다. 고전 문학에서 이제 고전 소설에서 전쟁 나오면은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할 경우에는 뭐 다른 전쟁을 모티프로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걸 겁니다. 영웅 군담 소설이 나오면은요, 뭐 밑으로 필기하시든 옆으로 필기하시든 상관없어요. 당연히 누가 등장하겠어? 장군,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웅 소설의 구조를 취하죠. 간단하게 하자면은 영웅 소설의 구조를 취한다는 말을 조금 바꿔보면, 기이한 출생, 무슨 뭐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비범한 능력,
실현, 옆에서 이제 회방을 놓죠. 그때 얘가 누가 등장하지?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가 있겠죠. 조금 이따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거론될 타이밍이 나오겠지만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을 분석한다라는 말을 강조할 건데, 인물의 정보를 분석한다라는 말은 그 소설에서 그 인물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찾으라는 말과 동일해. 보통 도망가죠, 근데 얘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하는데, 보통 이 위협을 달성하는 케이스가 전쟁을 통해서 위기에 봉착한 국가 또는 임금을 구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무슨 가치관이 나와? 유교적 충의 사상이 나오게 돼. 아, 빼먹을 뻔했네. 하나 더. 비범한 능력이나 이 조력자를 실현은 빼고 비범한 능력이나 극복을 한다든가 기이한 출생, 이럴 경우에는 좀 SF적인 비현실적인 내용을 서술하겠죠.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하죠? 전기성. 그렇지.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빨강색으로 쓰는 이유가 있겠지. 요거는 그냥 빨강색으로 밑줄을 그을게요. 됐니? 결론은 읽다 보면 알 겁니다. 이게 전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이게 딱 영웅 군단, 그리고 요즘에 보기로 다 줘요. 보기를 통해서건 지문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건, 이 작품이 영웅 군담 소설이라면은 이 빨강색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줘야 돼. 당연히 뭐 선악의 대립이 분명하겠죠. 그죠? 유교적 충의사상이라는 말은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한데, 사실 이거는 어느 소설이든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선악의 대립이 분명해. 그죠? 뭐 흥부놀부 확실하잖아.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몇몇 작품이 있습니다. 박시전이라든가 홍계월전 같은 여성 영웅 소설이 있어요. 원더우먼. 그럴 경우에는 고정관념이죠. 젠더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고전 문학에서 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건 남성이야, 여성이야? 남성이죠. 뭐 뮬란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런데 남성이 나가서 나라를 못 구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나가서 구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야, 이거는? 남성의 권위의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병행될 수 있고요. 또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빨강색을 그을 거야. 다시 말하면 빨강색으로 쓰든가 빨강색으로 밑줄 긋는 부분들을 지문에서 잘 찾으면서 읽으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론은 고전소설의 7가지 유형을 가르치는 것은 그 소설의 성향에 따라서 독해를 어디에다가 집중하면 되는가를 좀 보여드리는 거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뭐 수업을 아주 길게 늘려서 할 거면 요거 하나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작품 하나 읽고 이러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다가는 뭐 한 달, 2달 내내 소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개념만 좀 먼저 배우고 수능 특강 가지고 강의하면서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좀 잡아 드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1월 한 달 동안 이 운문문학과 산문문학,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개념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강의를 좀 잘 조용히 해! 이씨! 까먹었잖아! 이씨!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요. 빨강색으로 적어야겠다. 여성이 함부로 전쟁터에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죠? 뮬란 생각하면 돼요. 성준아, 여기서 뮬란 어떻게 해서 나가? 그거 안 봐도 좀 알지 않나? 남장에서 나가죠? 그죠? 그래서 공간이 좀 없어서
이쪽에다가 좀 적을게요. 남장 모티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남장 모티프를 잘 찾아주심과 동시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 시험의 포인트로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첫째, 어느 순간인가 걸립니다. 아, 이 새끼 여자였네 이러고 걸려요. 발각의 계기가 나올 겁니다. 그 어떤 고전 소설인지 까먹었는데 임금이 이제 얘가 남장하고 딱 있었어. 근데 임금이 일부러 얘가 여장가 싶어가지고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장군들이 남장한 여성 장군들이 있는데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씨 여자 같거든. 근데 임금이 어떻게 하게? 연못에다 뭐랑 휙 던져. 왕이니까 야 주워와 그래.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그 왜 이렇게 수업이 힘들어지지? 뒷내용은 알아서 상상하고 발각의 계기가 있다면 그걸 좀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장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일치성 문제가 나올 때 저 부분을 헷갈리면 문제를 많이 틀려. 알겠지?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만으로도 좀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영웅 군담 소설은 이러해. 그 다음부터 이거 지워도 되겠지? (2번) 1번만 필기할 게 많고 2번부터는 별로 없습니다. 가정소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뭐 콩쥐팥쥐, 신데렐라가 아니라 그 우물에 빠져 죽고 그 동생도 죽고 그 뭐야 장화홍련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데 가정소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두 가지 구조로 소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본처와 마누라 이제 첩을 데리고 온 거죠. 첩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콩쥐팥쥐 같은 경우는 콩쥐가 착한 애지. 콩쥐의 엄마가 본처가 죽고 계모를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계모형 구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100%는 당연히 국어 영역을 가르치면서 100%라는 게 어디 있겠니? 골격을 배우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선악의 대립이 분명하다는 건 안 쓸게요. 그거는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나 이거 마이크 켜있지. 선악의 대립이 분명하다는 말은 고전의 기본이니까 그거는 빼고 왜 갈등을 하고 왜 시기와 모함을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아까 홍길동전 살짝 말씀드렸죠. 첩의 자식은 이 족보를 이어나갈 수가 없거든. 적서차별제도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장자의 지위를 그 집안의 어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집안의 다시 쓰면은 권력이나 재산의 탐욕 때문에 본처를 괴롭히건 본처의 자식들을 괴롭히는 거야. 시기 모함. 뭐
때로는 이제 도망간다든가 쫓아낸다든가 장화홍련전 같은 경우는 죽여버려. 쫓아내던 도망가던 죽여버려. 또는 죽던. 그때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돼, 안 돼? 그럼 악인의 승리가 되죠.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겁니다. 고전소설의 가장 기본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권선징악, 행복한 결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엔 또 누가 등장을 해? 조력자가 등장을 해. 비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항상 결말은 뭐가 되는 거야? 권선징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갈등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정소설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로 이 시기나 모함 쪽이 많이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가정소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인물 잘 분석해서 모함의 이유를 좀 찾고 조력자 정도까지만 찾으면 뒷내용은 되게 쉬워져. 그 다음에 3번 애정소설. 만약에 군담소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항상 선생님이 눈여겨보는 소설이 애정소설이거든. 일단 애정소설은 이제 춘향전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오빠 사랑해 이러고 뭐 한양 갔네, 뭐 암행어사 됐네, 뭐 이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애정소설이 되게 많아요. 뭐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뭐 되게 많아요. 아무튼 애정소설이. 그리고 애정소설과 뭐 군담소설이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둘이 썸 타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교적 여성의 정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간에 신의를 강조하는 대사 또는 그러한 인물의 가치관이 나올 거야. 애정소설을 쓰는 이유 자체가 그 당시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유교적 덕목 중에서 정절이나 신의를 문학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소설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대사들 또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단 구조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 제목을 까먹었지. 그 뭐지? 이생규장전. 이생규장전이라는 소설 같은 경우는 3단 구조를 2번 사용하고 특이하게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비극적 결말이기도 하고 운영전이라는 소설도 되게 독특한 구조기는 해. 그래서 이 애정소설은 좀 독특한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연계규제에 있으면 그때 배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만남과 사랑을 나누죠. 근데 이거 만남과 사랑도 가만히 보면은 썸 타는 과정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이몽룡이 춘향이 본 거 언제 봐? 그냥 화사한 봄날 산책 나갔는데 춘향이가 저기서 뭐하고 있어? 치마 입고. 그네 그 치마 입고 타면 어떡하니 이거를. 그 보니까 이몽룡 새끼 보더만 그 자기 방자한테 뭐라 그래? 야 전번 따와 그래. 그래서 실제로 그날 밤에 그 춘향전 원문을 보면은 그날 밤에 이몽룡이 바로 춘향이네 집 찾아가서 담을 넘어. 뒷사건은 알아서 상상하시고 담을 넘고 춘향이 방으로 쓱 들어가는 걸 누가 보게? 춘향이 엄마 이름이 뭐야? 월매가 봅니다. 만약에 너희 집에 갑자기 남자가 쑥 들어와. 부모가 봤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경찰에 신고하고 진짜. 근데 월매가 딱 보니까 와 씨발 누구야? 부잣집 도련님이야. 씩 웃으면서 돌아서. 왜 그럴까? 춘향의 신분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기생의 신분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부잣집 도련님의 첩으로 들어가는 거였거든. 그래서 춘향전 보면은 춘향이가 이몽룡한테 그래. 내가 어떻게 당신의 본처가 되겠냐. 바라지도 않는다. 대신에 나를 첩으로 데리고 가달라 그래.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야? 우연성이 나옵니다. 뭐 참고로 아시죠?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다 우연성을 모티프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강의의 내용 구성상 여기에다가 우연성을 쓰지만 가정소설이거니 조력자 만날 때 특히 우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소설이든 간에 고전 소설은 우연성을 배경 그 기본으로 합니다. 그 얘가 뭘 당해? 실현을 당하죠. 당연히 극복해서 이제 해피해피하게 하죠. 그때 2번 실현은 주로 우연성이라고 쓴 거 잠깐 좀 지울게. 실현은 주로 뭐가 나와? 부모님 반대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신분적 제약. 그러니까 뭐 평민이 양반이 뭐 양반끼리도 약간 레벨이 있거든. 뭐 중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를 잘하는 건 아니야. 신분적 제약 또는 그 고전 소설 중에 채봉감 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신분의 제약이 문제가 아니라 김진사라는 이 딸의 채봉이라는 딸의 아빠가 장필성이라는 남자를 좋아하거든. 둘이 결혼하기로 해. 근데 이 김진사 아빠가 이걸 반대해. 왜 반대할까? 자기 딸을 한양에 있는 허판서 60먹은 서드로 보내. 그러니까 첩의 첩. 그러니까는 세컨드도 아니고 서드. 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물질적 권력의 탐욕을 사는 거야. 자기 딸을 첩으로 두면서. 그래서 부모의 탐욕. 근데 주로 뭐가 많이 나오겠니? 신분 제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이겨내는데 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요게 이제 많이 나오고 좀 가만히 보면은 뭐 남자가 뭐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여자들이 많이 노력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단식 투쟁 같은 것도 많이 해. 굶어 뒤질 거야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전쟁, 죽음. 뭐 다른 곳으로 시집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서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등등. 이걸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 실현의 내용이 좀 뻔합니다. 어떤 몇 가지 패턴밖에 안 나와. 찾기가 되게 쉬우실 거고 이 부분을 빨강색으로 적어드린 이유는 저게 좀 제일 많아. 굳이 나눠보면. 그러면 애정소설은 어떻게 읽어라? 유교적 가치관이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는 것이 좋고 3단 구성 중에서도 보통 아무래도 갈등 구조니까 실현 쪽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현이 나온다면은 그 실현의 이유를 좀 찾으면서 읽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걸 좀 적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나올 수가 있니? 조력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인공이 실현을 당하면 조력자가 설정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안 나옵니다. 좀 안 나온다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진짜 거의 안 나옵니다. 우화소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필기 공간을 좀 벌려서 적으셔야겠죠. 많이 적진 않아. 2줄 정도밖에 안 적어요. 선생님도 조금 더 밑으로 써야겠다. 우화소설이라는 게 있고요. 송사소설이라는 게 있고요. 가전체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위에 거부터 할까 그냥? 우화소설은 동물이라고 하자. 이솝우화 생각하시면 되니까. 동물을 뭐 시키는 거야? 의인화시켜서 여기 한 줄 더 적을 거야.
인간 삶의 교훈과 풍자를 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우화 소설이 뭐겠어? 이솝우화. 근데 그건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 그 수능에 못 내겠죠. 수능에 외국 문학은 안 나옵니다. 한국 문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 너 하나밖에 몰걸? 토끼하고 그 이솝우화잖아 이 새끼야. 맞추는 줄 알아. 토끼전. 그때 우화 같은 경우 토끼랑 뭐 용왕이랑 자라랑 이렇게 의인화를 시켰죠. 그걸 의인화된 거를 그냥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지치냐? 4시간도 수업해야 되는데. 특정 인간상을 대변해요. 말로만 설명하면 우리는 그냥 토끼전을 토끼가 막 깜죽거리다가 자라한테 꼬여가지고 이제 용왕 가서 막 배 찢어가지고 간 끝낼 뻔하다 와 씨발 좆될 뻔했다 이러고 도망 나오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 용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토끼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 뭐야? 이기적 권력자, 권력의 횡포자 이렇게 보는 거고 토끼는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교묘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사회적 약자 지혜로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이솝우화 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 토끼와 거북이도 마찬가지죠. 막 경주하는데 뭐 토끼 자빠져 자다가 거북이가 이겼어.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 토끼 자만심, 거북이 노력, 성실 뭐 이렇게 배우잖아.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연계 교재 하나 있으면 그때 조금 배울 겁니다. 자, 송사소설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얘는 판결 모티프입니다. 재판하는 거. 뭐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느낌이야. 그때 이 판결자는 긍정인물일 수도 있고 부정인물일 수도 있어요. 판결자가 긍정인물이라면은 올바른 판결을 내릴 거고요. 판결자가 부정인물이라면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겠지. 그리고 요거 두 개가 결합되는 소설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서동지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선생님이 EBS 연계교재에 그 서동지전이라는 소설 나오면 맨날 별표 치거든? 맨날 안 나와. 언젠가 한 번은 나올 법도 한데 만약에 올해도 만약에 좀 이런 거 나오면 난 무조건 별표 칩니다. 연계교재 선생님이 이거 관련된 작품 나오면 무조건 별표 쳐요. 이유가 뭘까? 잘 안 나오니까. 언젠간 한 번 나오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언제까지 별표 치면 돼? 나올 때까지 별표 치면 되지. 이상하게 안 나와. 얘 역시도 뭐야? 인간 삶의 교훈 풍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전체 소설은 원래 필기할 게 많아요. 동그라미 1, 2, 3, 4 해가지고 4, 5가지를 필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한 줄만 적을 거야.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 원래 더 적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전체 소설 아마 여기 화원곤지, 권성곤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돈을 의인화한 거 공방전이라고 배운 적 있을 건데 그런 거야. EBS 연계교재에 정말 많이 수록되면 2작품. 한 작품은 거의 100%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가전체 소설은 뭐 거의 출제도 된 적도 없고요. 그냥 EBS 연계교재에 분명히 아마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 정도는. 그때 가서 그 작품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얘네 읽기법이 좀 독특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칠판을 쇽 지우고 7번은 사실 뭐 패턴과 유형이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냥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집어넣기 애매한 가치관을 전달하고자 하는 소설이 있는데
사실 저 타이틀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7번은 약간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 2, 3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4, 5, 6 거의 안 나오고요. 7번은 그냥 조금 애매해. 저걸 어떤 갈래로 뽑아내기가. 1, 2, 3, 4, 5, 6에 넣기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심청전. 영웅도 아니고. 뭐 당연히 다 아니고. 애정소설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죠?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빼낸 건데 어떤 소설이 특정한 가치관을 강조하고자 쓰여지는 소설이 있다는 거죠. 흥부놀부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가치관 자체를 강조하는 소설. 그때 오늘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고전 문학의 가치관은 시은아 줘라? 미쳤나봐. 유교적 가치관 또는 불교적 가치관 또는 도교적 가치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잘 생각해봐. 대부분의 고전 소설이 뭐를 강조하겠니? 유교 강조합니다. 이게 거의 90%야. 뭐 운문문학에서는 이제 불교를 강조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자 불교는요 강조하는 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야? 네 글자. 극락왕생? 뭐 기도할게. 극락왕생 하기를. 뭘까?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 인생무상, 인생무상.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다. 적당히 살고 덕을 쌓자. 어차피 다음 생에 내가 뭘로 태어나냐. 죽으면 끝인데. 도교는 그냥 도교 자체를 중심으로 두는 작품들은 별로 없어요. 얘는 이제 신선사상. 내가 이제 불로장생. 요건 이제 요령이, 요건 알아두면 고전문학, 운문문학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옥황상제 나오든가 신선, 선녀, 무릉도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게 도교야.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얘는 약간 옵션으로 사용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가 제일 세죠. 유교는 원래 인, 어질고, 의롭고, 예법을 지키며, 지혜롭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기는 저렇게 쓰지만 보통 이제 뭐야? 충의사상이나 정절이나 효사상이나 신의 요 정도, 믿음, 신뢰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교가 제일 많아요. 심청전 같은 경우는 요거일 거고, 춘향전 같은 거는 요거일 거고, 토끼전 같은 경우는 좀 넣기가 애매하고, 토끼전 같은 경우도 자라 같은 경우는 요 놈일 거고, 그죠?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됐니? 이 가치관 소설은 그냥 고전 소설에서 많이 다루는 가치관을 좀 정리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5페이지 7강 사건과 갈등은 그냥 잘 읽으면 그만인 거라서 고전 소설의 7가지 유형을 잠깐 적어 놨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선생님이 굳이 읽을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96페이지에 밑바닥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있죠.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96페이지에 밑바닥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을 겁니다.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자, 동그라미 1번. 갈등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접하지는 뭐 현대소설이건 고전소설이건 무조건 갈등이 있진 않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전소설은 무조건 갈등이 나와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 현대소설은 되게 애매해. 아주 가끔 가다가 딱히 갈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 현대소설에서 주로 그래요. 자, 동그라미 1번.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갈등의 상황이 어떤지,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건지,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건지를 좀 찾아라. 동그라미 2번. 갈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줄거봐.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 밑에다가 적어놔. 특히 내면 심리.
특히 내면 심리. 특별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내면 심리에 대한 그 포인트로 소설을 읽어주셔야 돼. 이거 혹시 좀 소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설이 많으면 좋은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소설 아나? 그런 게 있어요. 97페이지 필요 없고요. 98페이지 필요 없고요. OX 문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거 답을 불러드릴게요. 선생님 체크를 안 해왔네.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7강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12강으로 갈 거야. 지금 어떤 순서대로 배우는 거냐면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건은 그냥 잘 읽어야 되는 거라서 별 의미가 없고 이제 12강의 구성과 배경으로 갈 건데 요거는 이제 149페이지에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일찍 끝나. 좀만 참아봐. 거의 다 끝나가잖아. 그지?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한 3강만 더 하면 돼. 왜? 지금까지 3강 했으니까 한 만큼만 더 하면 돼. 잠깐만 강의는 여기서 끊어야겠다. 끊고